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최윤입니다. 간밤 시장은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 오늘 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은 사실 시장의 좀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2번 연속 금리를 인하한 것은요. 2001년도 닷컴 버블 당시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약간의 의구심을 가진 듯합니다. 경제 성장의 경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좀 하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의 기업들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했던 얘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레드 수입, 미 대선에서 레드 수입에 나온 결과 이게 결국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다라고 그래서 뭐 환율이라든가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있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 우리 경제에 뭔가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또 평가받냐 이거는 사실 나중 문제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어제 시장 반응이 그렇게 지금 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뜨뜻미지근했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금리를 내렸다라는 부분에서 뭔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해석도 좀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마켓나우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모닝 체크인데요. 오늘 모닝체크 내용들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제 헤드라인에서 나왔던 것처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이 기업 결합 즉 합병을 이제 최종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조만간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현지 시간 28일 확정이 돼서 나왔고요. 202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4년 만에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하나의 소위 말하는 이제 메가 항공사가 되는 거죠. 이제 글로벌하게도 이제 사이즈가 작지 않은 그런 메가 항공사로서 이제 거듭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만 남았는데 미국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처럼 이렇게 뭐 별도로 승인 심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유럽에서 나는 게 사실상 최종 승인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결국 이제 미국까지 한다면 이제 14개국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거,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이제 국내 항공업계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일단 두 대형 FSC, 즉 대형 항공사가 이제 합병을 해서 하나의 대형 항공사가 이제 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LCC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이런 합종 운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세 개의 LCC는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통합 LCC가 될 게 이제 지금 이제 시간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LCC들 이제 상당히 좀 바빠지게 됐습니다. 원래 제주항공이 LCC 가운데 가장 컸는데 지금 이 두 회사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지게 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 2위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항공도 규모의 경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다른 남은 LCC들과 했던 뭐 통합이 됐든 M&A가 됐든 아니면은 뭐 제휴가 됐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항공사들이 분위기가 일단 바닥을 찍고 좀 상승하는 분위기 때문에 최근 대한항공 주가가 좀 반등을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장의 이런 어떤 변화가 항공업계에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드 수입에 따른 불확실성, 그 다음에 수출 둔화,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가장 큰 금리 인하, 깜짝 금리 인하의 두 가지 이유 이렇게 좀 요약이 됩니다. 레드 수입에 대한 건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수출 둔화 부분을 또 이창용 총재가 많이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9월부터 우리 수출에 조금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 이게 일시적일 것이냐 또는 구조적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창용 총재는 이거를 물론 좀 확정적으로 구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장 예상과 전혀 달리 이제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내수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0.25%포인트 내릴 경우 성장률이 0.07%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 이론적인 거고요. 이렇게 예상은 좀 되긴 하는데요.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이 정도의 이론적인 이 정도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우리 내수시장 상황이 좀 좋지를 않은 데다가 이 또 하나의 변수가 환율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어제 이 금리 인하 결론을 보면서 이 결정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특히 이제 통화당국이 한국은행이 1,400원이라는 이 원달러 환율의 이 수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1,400원대 환율을 뉴노멀로 이제 받아들이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기재부 쪽,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미 그 뉴노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찬현 총재도 결국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환율에 대한 우려감과 관련해서 이찬현 총재의 얘기는 외환 보유액이 있고 또 하나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를 체결한 게 있는데 이거를 현재 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 더 확장을 할 수 있고 또 이 만료 기간도 더 뒤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은 우리의 펀더멘탈, 즉 거시 부분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어제 전격적인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기관들이 11월에 코스피에서만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해서 사실 11월 달은 기관들이 좀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기관들이 순매수한 탑 10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천자, 현대차, 네이버, 그다음에 신한지주, LG에너지솔루션 등등등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뭐 루닛도 있고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바이오, AI 진단 업체죠.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업체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연기금의 14거래일 동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을 정도고 연기금만 2조 2천억 원을 좀 사들였습니다. 어쩌면 전체 기관 대부분 사실 연기금이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7,300억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골고루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시총 대형주들을 주로 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거의 비슷하게 살 정도로 현대차에 대한 순매수 규모도 상당히 좀 큽니다. 요즘 현재 시장 상황은 기관이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볼 수가 있겠고 최근 4년간 기관들이 80조 원 넘게 워낙 많은 우리의 주식을 팔아왔었기 때문에 기관의 이런 어떤 모습들이 단순히 11월 달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요 주식들,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이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던 뉴욕 증시가 쉬어가자 그에 대한 수급이 글로벌 다른 자산으로 빠르게 퍼져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을 같이 점검을 해보면서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와 종목들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오전장에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한국 인구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저출산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인구 3분의 2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남겨놨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현실은 어떠할까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지난 2019년만 하더라도 출산율 0.9명이었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오면서 작년에는 0.72명,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0.76명까지 되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9년 만에 반등 전망이 나오면서 출산율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조가 국내에는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우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현재 정권에서도 오랜만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출산율, 이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정책들이 또 출시가 된다면, 공개가 된다면 우리가 중단기적으로 또 저출산 관련주들의 변동성에도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는 쉬어갔지만 유럽 증시 안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 범유럽 지수 스톡스가 0.4%대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그 안에서 반도체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ASML 같은 경우는 4%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승 기조가 나왔던 건 다음 주면 발표될 바이든 정부의 이 대중 수출, 반도체 수출 규제안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모든 제조 기업들을 수출 규제를 거는 게 아니라 제조 장비 기업들만 놓고 겨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미국에서 꺼내들고 있는 규제 카드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ECB 총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럼프가 앞으로 펼쳐나갈 무역 전쟁을 놓고 정면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제품을 더 많이 사면서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무역 전쟁을 이어가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협상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고민해보자라는 코멘트였고요. 일단 유럽 증시에서는 간밤 약간의 안도감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기계 쪽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 국내 반도체 투톱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해당 기조가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도 같이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이슈들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의 상한가 갔던 종목들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개별주, 개별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테마단에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시간의 상한가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개장 직후에 흐름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시간의 이슈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LCC들까지도 모두 같이 합병입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등등 있기 때문에 오늘 항공주들의 변동성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있었던 뉴리스의 이 기자 간담 회견 놓고 현재 업계에서도 뭐 의견은 나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이 관세 부담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엔터 산업이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하이브에게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이브 주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일정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오늘 새벽에 열리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기 폐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겹쳤기 때문에 조기 폐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이 또 다시 한번 약간의 수축과 위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보시면서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약세장에서 고배당 종목들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증권가 격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2.49% 올랐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가 2.08% 하락한 것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익률입니다. 또 금리 인하 시기와 겹치면서 배당주의 매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신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배당주들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9일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이슈레이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배당주 얘기인데 먼저 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하나 좀 이슈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근호 이사님이 오늘 배당주 이슈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 네네. 확실히 좀 요즘에 배당주들이 좋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딱 요맘때쯤이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딱 예. 그 두 글자의 그 단어들이 두 개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캐롤이고 하나는 또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쪽 우리가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쪽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또 고배당 ETF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통신주들 흐름을 보면 사실 통신주는 과거에 이제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지지력을 갖고 있는 경기 방어주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통신주들 보면 흐름이 거의 뭐 개별주들 수준으로 움직이는 걸 보이고 있는데 이유를 이제 뭐 두 가지로 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안정적인 배당이죠. 안정적인 배당. 그다음에 과거에는 어떤 경기 방어주 성격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또 통신주의 성장주라는 타이틀을 또 갖다 붙이더라고요. AI 그거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AI 관련돼서 뭐 AI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다시 어떤 성장주의 타이틀을 좀 통신주가 갖고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우리 앵커님께 제가 뭐 간단한 재밌는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서 받는 배당률이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배당. 만약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1조를 투자했다. 그러면 배당으로 얼마 정도 받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몰라요. 50%를 받습니다. 자기 투자한 돈의 50%. 그 5천억 원을 받는다고요? 만약 1조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아주 옛날에 싼 가격에 사놨기 때문에 일단 뭐 워렌 버핏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배당주는 단순히 그 내가 뭐 연말 기준으로 아니면 1년에 뭐 5%, 7%를 벌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싸게 사놨을 때 나중에 정말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배당 투자의 가장 그 특징이거든요. 무지하게 장기 투자된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 실정에 좀 약간 안 맞을 수도 좀 있긴 어렵죠. 합니다만. 네. 예. 근데 최근에 코스피 기준에서 이제 배당 성향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코스피 전체 기업의 한 20% 정도가 평균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39%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3, 4년 만에 배당 성향이 2배가 는 건데 참고로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 순이익으로 1조를 벌었다라고 하면은 뭐 배당 성향 30%다 그러면 3천억을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밸류업이라는 단어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뭐 배당주 일단 뭐 종목이 좋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배당주로도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가 배당으로 확정 수익을 좀 갖고 가겠다. 이런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참고로 이제 뭐 지금 금융주들은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통신주와 마찬가지로 금융주들은 또 그 결산월이 3월이기 때문에 배당락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참고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당을 근데 또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는 그러니까 배당 성향도 높고 또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돈을 또 잘 버는 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배당주가 갖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당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윤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이번 해 들어서 배당주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해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배당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15%포인트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배당주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밸류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배당금을 깎지 못하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나증권 측에서 함께 포인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매가 이 통신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 U+까지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KT와 SK텔레콤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급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폐장일을 앞두고 45거래일 동안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고배당주를 적극적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지금부터 기관 수급에 따라서 배당주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높게 배당률이 현재 추정이 되는 쪽이 삼성증권입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1% 가깝게 상승세 47,3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또 두 번째가 롯데 지주입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높은 배당률이 기록되는 전망이 되고 있는
있는 기업 1위 기업이 삼성증권이고 두 번째가 롯데지주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3.5%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어제 롯데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 특히나 롯데지주 21,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KT 어제 2.6%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LG U+는 어제 약간 쉬어갔는데요. 다만 이번 주 들어서 LG U+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1,800원대에서 어제 종가 형성을 했는데 5개 기업 모두 다 5일선 차트를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앞으로 배당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 만나보시죠. 예, 배당주 앞서 보신 것처럼 다양하게 산업군들의 포진이 돼 있습니다. 물론 원래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도 물론 있고요. 자, 오늘 박근호 이사님 어떤 회사 준비했습니까? 오늘 원래 제가 이제 오늘 상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KB 바레인프라라고 KB 바레인프라. 이게 뭐 하는 회사예요? 그 메커리 인프라랑 거의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OC 쪽 이런 그쵸, 쪽에. 네. 네. 근데 일단 뭐 흥행에 좀 약간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거의 배당을 7%를 확정 배당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것을 갖고 오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첫 상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코리안리라는 재보험사를 갖고 왔는데요. 뭐 아주 유명한 회사죠. 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험사들을 좋게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나쁘게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보험사들은 이제 저희가 낸 보험료를 갖고 대부분 채권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금리 인하 때 채권이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채권 금리도 좀 떨어지고 하지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보험사들이 채권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분석을 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좋게 보는 쪽도 있고 나쁘게 보는 쪽도 있죠. 코리안리가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부분 다 알기는 하시겠습니다만은 재보험사라고 부릅니다. 예. 왜 재보험사냐면 보험사의 보험사죠. 보험사의 보험사.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코리안리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보험사들은 금리 인하 때 대부분 좀 약간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코리안리 재보험을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보통 코리안리가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국내 기업으로는 그렇고요. 외국 기업 한 4개 정도가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수주하는 금액이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손보사, 생보사 출수제 업무 전문으로 하고 있는 코리안리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수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출수제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험사가 코리안리에 보험을 드는 거는 출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제라는 것은 코리안리가 이제 그 보험사들로부터 수주를 받는 것을 이제 수제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지금 좀 더 성장을 하고 있는 점. 그다음에 배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리안리의 배당 성향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사실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7%까지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코리안리는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줄 때는 한 6.4%까지도 주고 조금 적게 줄 때는 한 5% 초반까지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한 5년 동안 평균 배당이 한 5.7% 정도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23년도, 24년도 3년 연속 지금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 보통 기업들이 갑자기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실시를 할 계획인데 1대 0.2 정도 하죠. 그러니까 한 주당 0.2 정도를 배당을 주는데 왜 하느냐? 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 대주주나 이제 특수관계인들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상증자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역시 뭐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내가 그냥 갖고만 있어도 계속 내 주식이 는다는 얘기잖아요. 더 안 사도.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보험사들 중에 사실 그 주가가 좋은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생명이나 코리안리 그리고 몇 개 기업만 주가가 괜찮은 편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코리안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그 부분 뭐 체크를 해드렸고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한번 좀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생명 같은 경우 또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그렇죠. 자사주 10조 얘기할 때 그에 따른 또 기대 효과도 좀 나온다. 뭐 이거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되면 뭐 그런 부분들이 주주환원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오늘 배당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의사님은 코리안리를 좀 가져오셨네요. 아까 잠깐 얘기하시다 마셨는데 KB 바레인프라라고 오늘 이제 상장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배당률이 7%.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곽 파트너님은 오늘 배당 관련돼서 어떤 종목 가지고 네, 있어요? 통신주 가지고 왔는데요. 통신주 쪽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이슈도 같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왜 이게 수혜가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10년 만에 폐지 수순으로 밟고 네. 있는 단통법 폐지 같은 네. 경우에는 2014년도경에 소비자 간의 그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애초에 취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소비자들만 할인 혜택을 누린다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도입 당시 초기까지만 해도 이런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지만 오히려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지게 되면서 단통법이 되려 소비자들에게 통신비 부담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퇴출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네.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12월 국회에서 이 폐지 수순이 계속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어서 최근에 시장이 뭐 안 좋아서 이런 통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다시금 이 통신 3사들이 차별화된 그런 가격 정책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경쟁으로 인해서 또다시 새롭게 유입되는 그런 그쵸. 신규 이용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요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좀 토마 본다면 올해는 이제 분기 배당도 도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사주도 이제 소각하는 등의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금 보여오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KT의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을 합친 주주 이익 환원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연간 7천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로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KT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회사인 KT 에스테이트를 네.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지금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얻는 분양 수익을요. 내년에는 이제 특별 배당금으로 지급할 지금 가능성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 메리트가 점점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KT가 부동산 분양 이익으로 얻는 금액 자체만 하더라도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분 보면은 올해 4분기는 좀 아쉬운 실적 컨센서스가 나와주긴 했거든요.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 회계를 좀 건전화하기 위해서 자산 정리 비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4분기상으로는 찍힐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건 좀 염두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올해 통신 3사들 거의 대부분이 배당을 한 6% 이상 주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포함 시에 7%까지 달하기 때문에 예.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이런 메리트가 있고요. 또한 아까 그 박근홍 의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통신 관련 종목들이 또 성장주로서의 그런 면모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6월 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클라우드, IT 분야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AI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소버린 AI 구축에도 KT가 앞장설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KT 당분간은 주가 상승세가 조금 더 신고가 움직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는 5만 7천 원까지도 올라갔었던 기업이거든요. 예, 예. 지금 최근에 4만 8천 원 구간대인데 조만간 이제 5만 원 구간대 돌파하게 된다면 기존의 역사적 신고가였던 구간대를 향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T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약간 통신주는 이제 옛날 아까 박근혜 의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 방어주 색깔은 별로 안 나고요. 정말 요즘에는 약간 AI 이 색깔이 좀 덮여지면서 사실은 혁신주, 첨단주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뭐 주주 환원까지 더 크게 한다고 그러면요, 뭐 금상첨화죠. 첫 번째 이슈 배당주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남북 경제협력 테마주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이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장기 지속이 어려운 테마인 만큼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여러 가지 변화를 하여간 트럼프 당선인이 줍니다. 사실은 또 지난번 이제 일기 때죠. 2018년, 19년 그 2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회담을 또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도 또 뭐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서 하여간 이슈 메이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이슈 준비한 곽 파트너님 어떤 포인트 잡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진짜 남북경협주 브리핑은 정말 제가 오랜만에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전문가 활동을 2018년도 경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북주의 그 여신, 대북주의 여왕, 부끄럽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때 아주 되게 좋으셨군요. 네, 관련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또 재미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정말 거의 뭐 모든 산업군의 테마가 다 남북경협주로 엮여 있을 만큼 정말 열기가 대단했었고요.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철도, 뭐 도로, 네. 시멘트 네. 이런 쪽의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가스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들썩이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이제 2018년도에 다시 영광을 좀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이제 증시에도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2018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금 흐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복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들이 사실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일 수 있다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내부의 논의 같은 경우는 탁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이런 브레인스토밍 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최종 결정이 나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 복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정권 인수 단계에서부터 이런 관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것은 1월 20일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이잖아요. 그 취임 후에 이른 시기에 이제 지금 북미 회담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2일에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집권 1기 당시에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었던 알렉스 윙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재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증시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다만 우리가 또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접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북한 쪽에서 핵과 미사일을 좀 고도화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와 긴밀하게 지금 계속 협력을 강화하면서 도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협상 재개 관측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선을 그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좀 보시면서 일단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테마성 움직임을 좀 우리가 염두하고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체, 뭔가 소위 말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남북경협주는 보셔야 된다. 맞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 당시에 뭐 경험을 살리셔서 이제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실 때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남북경협주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쭉 또 봐야 되겠죠? 최윤 앵커. 네,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의 경제 협력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쪽이 현대계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가장 주도했던 기업이 바로 현대아산인데요. 현대아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현대엘리베이가 어제 시장에서 장중한 때는 상승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주가가 140% 넘게 오른 바 있습니다. 사실상 대장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1.6% 넘게 떨어지면서 52,9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에는 55,000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146%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일 텐데요. 어제 인디에프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결국에는 상승폭을 거의 내어주면서 3% 상승세로 거래 마감을 했고요. 1,000원대 아래입니다. 977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좀 주가의 급등락이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관련주들 생각을 해볼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철도 사업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끊긴 남과 북의 철도를 잇는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급등세를 나타냈다가 금세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13%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10,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이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의 경우에는 어제 4%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급등락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신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8% 넘게 하락하면서 1,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기업 만나보고 왔는데요. 사실 어제 상한가 기록한 인디에프가 한 자릿수의 상승폭에 머문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남북 경제 협력주들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 한번 오랜만에 복귀하셨죠. 뭐 요즘에 남북개혁주 관심 있는 분들은 예매함 쭉 보셨겠습니다만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한 6, 7년 전, 7, 8년 전으로 다시 좀 기억을 좀 거슬러 올라갔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말씀하시는 남북경협주의 여왕이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우리 곽유정 파트너가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서 신원이라는 패션 회사, 의류 가지고 회사죠. 왔는데요. 예. 사실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냐면 123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의류 및 잡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73곳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입주 기업들 가운데서도 이런 의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개성공단 1호 입주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시장에서 과거 부각됐었던 종목들 보면 의류 기업들 중에서 형지엘리트라든지 또 속옷 전문 기업인 좋은 사람들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대북 관련주 중에서 개성공단 관련주 있을 때 인디에프, 신원, 좋은 사람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위주로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은 가동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네. 2016년도 기준으로 미국에서 대북 제재 강화법을 이제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남북 그런 분위기도 얼어붙게 되면서 수많은 입주 기업들이 현지에 원자재와 설비들을 남겨두고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의류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새롭게 공장을 증설하는 것보다 북한 쪽 같은 경우는 언어의 동질성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좋죠. 네, 거기에다가 네. 뭐 봉제 숙련도도 높은 편이고 손기술 이런 이제 능력들이 원체 또 아무튼 이제 한국 사람들로서 이런 이제 우수한 부분들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북한 노동 인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또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하면은 해외 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얻는 시너지가 더 클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2018년도까지도 계속 좀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전이 되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개성공단에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13% 정도의 물량을 차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정말 개성공단 재가동 됐을 때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한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브랜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성복 베스티밸리부터 시작해서 C라든지 남성복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국내외 유명 브랜드 OEM 생산을 약 한 4대6 비율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는 글로벌 진출까지 하면서 탄탄한 또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사실 남북 경협주들 잘 보면은 거의 적자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패션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또 K 의류가 또 해외로도 수출이 또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까지도 탄탄한 그런 관련 기업을 찾는다 하신다면은 신원을 우리 청자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 가장 좀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도 참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요즘에는 좀 광고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신원 패션업체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마지막으로 박근호 이사님은 어떤 종목 저는 준비하셨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 준비했는데요. 그냥 현대엘리베이터. 간단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사실 뭐 남북 경협주는 뭐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의 스탠스가 전 정부와 좀 약간 다르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딱히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 아산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는데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번에 남북 경협주로 관심을 받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현대 무벡스 관련돼서도 좋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심도를 집중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당, 그다음에 남북경협주 두 이슈를 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월가에서 테크 강세론자로 유명한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를 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인터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테크 아직도 강세장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또 국내 서학개미들도 워낙 관심이 있는 M7 종목들 내년에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지 아이브스 전문가와 바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n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virtually today. There's so much to discuss with you today, so I'll just dive right into the questions. First, let's start with Tesla. You've set a target price of $400, which has drawn significant attention in the market. What are the key factors driving this valuation? I mean, first off, I think they're going into really the AI future when it comes to autonomous. I think Trump ultimately getting into the White House is a game changer for Tesla and for Musk. And I think autonomous alone is worth $1 trillion in terms of evaluation. I think $400 is probably conservative. We ultimately believe if this executes, this could be a $600 stock. Oh, okay. Then on a related note, Elon Musk has been making headlines with his involvement in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 you see this influencing Tesla's strategy or market perception in any way? Look, I mean, this is essentially a bromance between Musk and Trump. And Yeah. it's something where I think this is going to continue to strengthen during Okay. these 4 years. I think when it comes to the government side, Musk being more involved in the government is a positive for Tesla. And I ultimately believe it fast tracks the autonomous strategy. Cool. Then moving on to NVIDIA, with the upcoming release of the Blackwell GPU, expectations are running high these days. Many are looking at this launch as a potential game changer in the industry. What's your personal outlook for NVIDIA as they gear up for this major release? I believe NVIDIA is going to be a $4 trillion market cap and potentially $5 trillion by 2026. They're the only game in town in terms of the AI revolution. Blackwell, I actually think the street's underestimating growth. Okay. We could be talking about 250 billion in terms of revenues next, call it 3-4 years. To me, NVIDIA continues to be a really must-have name here. Then NVIDIA certainly seems to be staying ahead of the curve in the AI race. Then taking a step back to the broader tech landscape, where do you think the AI field is headed in the next few years? Well, first off, I believe it's 9:30, 10 p.m. in the AI party that goes to 4 a.m. So I believe we're still very early in terms of this AI revolution. But now more and more it's about the use case. I think software is really going to be the trade as we go in 2025. Names like Salesforce, Oracle, Palantir, the Yeah. Messi of AI, and a number of other names like Snowflake, because use cases are really exploding. That's going to be the software phase. And I think this is going to be sort of a get the popcorn moment out. That tech bull market continues to rip higher in 2025.
Then let's shift to Apple. Recently, we've seen Huawei gaining significant traction in China, posing a real challenge to Apple's dominance in that market. With these competitive pressures, do you think Apple can maintain its foothold in China? Yeah, look, I think Apple has gained 300 bips of market share from Huawei over the last 18 months. They've Yeah. maybe ceded back some, but this is a renaissance of growth for Apple. They're going into the AI revolution, starting with the iPhone 16. And I actually think China is going to be a source of strength for Apple rather than ultimately a headwind, which is why we believe that this is a stock that we see north of $300. Then given these challenges, what's your broader outlook for Apple's future, and how do you see the company navigating not only competition in China, but also other global headwinds? Look, Cook's 10% politician, 90% CEO. I think they get carve-outs when it comes to China tariffs. I think the renaissance of growth, I think you're going to have accelerated, potentially high single-digit, double-digit growth for iPhones. And look, the AI consumer revolution comes through Cupertino. And to me, that is going to add ultimately $30 to $40 per share to Apple stock. Okay. Apple's next move will definitely be something to watch closely then. Before we wrap up, I'd like to get your thoughts on South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as well. NVIDIA CEO Jensen Huang recently mentioned that they are working to approve Samsung Electronics AI memory chip as quickly as they possible. Do you think gaining NVIDIA's approval could turn the tide for Samsung and help them regain momentum in the market? I think it would be a lotto ticket for Okay. Samsung if they get this. And we believe that's long overdue. And I believe Korea is going to play a key Yeah. role in this AI revolution. Cool. Then looking at the broader picture, what is your outlook for South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global market over the next few years? I mean, I think it's going to be ultimately a very bullish outlook because they're going to play a key role, especially when you think about chips in terms of second, third, fourth derivative as this all plays out. And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we haven't seen in the last 40, 50 years in terms of spending. $1 trillion of AI CapEx.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 bull market across tech from US to Korea, to other parts of Asia. It continues to be a 1995 moment, not a 1999 bubble moment. Okay. Do you have any other comments or words for our Korean viewers? Look, I believe this is a champagne moment. I think it's bullish in terms of the AI revolution. I think tech stocks rip higher. Trump in office is a Goldilocks scenario for tech, and Musk being more involved is extremely positive, which is why we see NASDAQ 21,000 in 2025. Cool. That's a valuable insights for our audience here in Korea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your time to joining us interview today. And your insights into Tesla, NVIDIA, Apple's, and other broader tech industry are always incredibly valuable for us. Before you go, we'd love to have you back again soon on our show and maybe even make this a regular conversation, hopefully. Call me anytime. We're always here. Thank you. Okay. Thank you so much. 내년에도 트럼프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긍정적인 장밋빛을 그리고 있는 댄 애널리스트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데일리 TV에서는 매달 직접 모시고 앞으로의 전망들은 어떻게 될지도 꼼꼼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2점 소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서 일단은 글로벌 시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좀 중요할 텐데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특히나 독일에서는 은행주와 반도체주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장 초반 상승했다가 하락폭을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 휴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이 무난한 장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미국 시장이 휴장일 때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선물 시장의 외도독 현상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주고 있으나 변동성이 좀 작아진 상태이고 방향성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상방과 하방에 대한 큰 변화라기보다도 장중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선물 쪽에서의 수급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큰 변화 없이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변동성이 좀 크게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이 부분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형주보다는 좀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편승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SK텔레콤인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심 종목을 좀 드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배당 성향이 6%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고 통신주 특성상 외국인 수급이 50%에 대한 부분들을 넘지 못하는 구조인데 최근 KT는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대부분 채워졌고 그다음에 SK텔레콤, LGU+ 순으로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배당을 노린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SK텔레콤에 대해서 조정 시 좀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월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2분입니다. 앞에 댄아이브스 인터뷰 잘 보셨겠습니다만 대략 얘기하면 테슬라 $600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여전히 좋다. 3, 4년 동안 반드시 보여야 될 종목이다 얘기했고 애플도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했고 내년도 AI 트렌드는 소프트웨어다. 이런 얘기 또 했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 재현 아니다. 아직은 시작이다. 이런 얘기했던 거 이제 이렇게 쭉 정리가 좀 됩니다.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마켓 스탠바이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정식 파트너, 그다음에 신일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최윤 앵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 파트너님 오늘 탑3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합병을 최종 승인한 그런 이슈가 오늘 좀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볼 건데요. 유럽에서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좀 충족이 되었고 또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요건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최종 승인이 되었고 또 현재 이제 이러한 이제 승인된 결과를 미국 법무부에 이제 알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별도의 이제 독과점 소송을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제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제 심사가 마무리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한항공과 이제 진에어 같은 이제 대한항공 계열의 항공사들의 주가 상승력이 일정 부분 기대가 되고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가 다음 주 2일 날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외로도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이번 제재는 일단 이 중국의 메모리, 창신 메모리 기업이죠. 이 창신을 제외하고 제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 장비 기업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를 만드는 그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 중국 쪽에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이 장비 기업들은 또 일정 부분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좀 긍정적인 이슈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1분기에 이제 화웨이에 내줬던 이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을 다시금 또 1위로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신 의원님 탑3 좀 해주시죠. 네, NC소프트가 4개 자회사를 분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NC소프트가 독립개발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4개 자회사 신규 설립을 확정하고 스론앤 리버티 개발 조직은 퍼스트파크 게임즈로 분사한다고 했고요. 나머지 3개는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NC소프트 노조에서는 경영진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분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느낌이 우리를 빼서 밖으로 버려버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서 노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사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건 효율성을 위한 거다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어쨌든 요 갈등이 조금 내년 1일, 2월 달까지는 계속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 유럽 경쟁당국 최종 승인 후에 미국은 그 독과점 소송을 안 하고 바로 통과된다. 뭐 이 얘기는 옆에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JB금융지주의 역사적 신고가 기염입니다. 자, 메리츠 금융지주가 역사적 신고가를 가서 기염을 토했다. 비슷한 이 지금 제가 타이틀 달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약간 귀한 기업이다. 뭐 물론 또 저 겁이 나긴 하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좀 칭송을 하면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런 적이 뭐 연예인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자, 지방 기반 금융 지주 회사로서의 성과가 부각되면서 그리고 내수 기반 이 사업이라 트럼프 2.0 시대에 지금 막 휘둘리고 있잖아요. JB금융지주는 약간 이게 무풍지대예요. 무풍지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너무 순발력 있게 압축을 잘 해주셔서 오늘 탑3 이렇게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8시 57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이제 상황으로 가서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최윤행 교통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치 결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약간 엇갈리면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 살짝 아래에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2,498선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도 관망세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오늘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의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95선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떨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IT 투톱 기업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등락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1%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으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초가는 5만 5천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어제 17만 원대 깨고 1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0.68% 하락하면서 16만 원대까지 깨질 위험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는 4% 이상 하락하면서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했던 17만 원과 18만 원대 그 박스권을 깨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지점이고요. LG 엔솔은 0.6% 하락세, 삼성 바로직스 강보합권, 현대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도 지수는 거의 움직임 없었지만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린 것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오늘 조정받지 않고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8만 7천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KB금융은 오늘도 1.6% 넘게 하락세, 9만 6,400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기아는 1.5% 넘게 조정,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네이버입니다. AI 쪽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0.3% 강보합권, 사실상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리가켄바이오까지 1% 가깝게 상승세,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 약보합권, 클래시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위권부터 10위권까지가 거의 약보합으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시장에 이어서 오늘까지는 코스닥 안에서는 약간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상치 결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국장 시작이 좀 됐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황으로 봤을 땐 전체적으로 오늘 약보합 느낌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실제 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쪽은 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좀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다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현물 지수가 떴는데 코스피 0.3% 하락, 그래서 2,500선 아래에서 시작을 하네요. 코스닥은 0.2% 역시 하락해서 692선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발 일단 약보합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분야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앵커. 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1월 한 달도 참 시장이 쉽지는 않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좀 정리해보자면 월요일 급등 이후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약간의 조정 혹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0.5%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2,500선 아래에서 현재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장 대비해서 15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약보합권 692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이 조금 더 빠집니다. 0.7%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만 많이 오른 것도 없이 최근 시장에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 넘게 추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54,9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55,000원대 이 깨진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 신저가가 52주 신저가가 5만 원대 아래였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신저가 대비해서는 약간 올라온 상황입니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40% 가깝게 빠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0.7%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6만 원대를 겨우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만약에 여기서 더 낙폭을 키워낸다면 16만 원대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던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16만 원대도 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엔솔은 1.7% 넘게 조정 39만 5,5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0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39만 원대까지 깨진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시세를 지켜냅니다. 어제 지수 대비해서도 아웃퍼폼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도 시세 지켜내는 모습 긍정적이고요. 현대차 0.2% 약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수급이 반도체에서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약간의 관망세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20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으로 전환됐고요. 셀트리온도 0.2% 강보합입니다. 어제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빠지고 제약바이오는 그나마 시세 지켜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세를 지켜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이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고려아연 오늘 1% 넘게 상승세 11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계속해서 급등락에 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고려아연 주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5% 하락세, 포스코홀딩스 1.6% 넘게 조정 나옵니다. 현대모비스도 0.6% 하락세, 삼성물산은 1.9%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16위권부터 20위권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16위권부터 20위권 LG화학이 좀 크게 빠지네요. 2.4%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30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삼성생명도 1.9%, HD현대중공업도 0.8%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도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0.8% 하락세, 삼성화재는 0.6% 넘게 하락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위권부터 20위권까지 저희 보고 왔는데 지금까지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네이버 쪽으로만 시세가 지켜나가고 있고 그 이외에는 대체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시장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함께 보시면은 알테오젠 오늘 그래도 시세를 지켜냅니다. 0.1% 강보합권,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오늘 시장에서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0.2%의 상승세, 리가캔바이오도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리가캔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세를 잘 지켜내고 있는 종목이 HLB, 리가캔바이오, 알테오젠 정도인 것 같은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안으로는 거래 대금이 좀 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휴젤도 0.3% 강보합권 26만 9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약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1.3%의 조정세, 14만 9천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5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엔캠이 좀 크게 빠지네요. 4%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2만 9천 원대. JYP엔터는 여전히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0.6% 하락세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잘 가네요. 1.2% 넘게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셀트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보합권을 유지했는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고요. 펄어비스 0.5% 하락세, 삼천당 제약은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번 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세, 리노공업 0.7% 하락세, HBSP는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강력한 상승은 아닙니다. 네, 16위권부터 20위권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16위권부터 20위권까지 오늘 루닛은 1% 넘게 조정세 나옵니다. 다만 루닛은 이번 주 들어서 주가 상승력 괜찮았고요. 이외에 신성 델타테크 오늘 시장 강보합권, ST팜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JYP엔터 조정이었고 SM도 오늘이 약간의 조정입니다. 1.3% 넘게 하락하면서 82,5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최우 앵커 잘 들었습니다. 현재 9시 한 7분 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는 초반과 뭐 크게 다르진 않고요. 오히려 좀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코스피 1% 넘겼고 코스닥도 0.5%까지 좀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두 분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분 듣겠습니다. 한 분 듣겠습니다. 박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좀 시장 약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 약세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의 영향이 좀 강력하게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이제 장 시초부터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종목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카자흐스탄 방문 중인 이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파괴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한일 단조를 비롯한 이제 방산 테마들이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초에 좀 핫한 테마는 이제 방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또 대형주 중에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KF-21 보조 엔진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개별적인 테마죠. 뭐 젠백스 같은 경우 이 치매약 임상 이슈가 좀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유닛은 또 이제 풍력 터빈 쪽에 이제 긍정적으로 또 수주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S 오토텍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이렇게 좀 개별 이슈적인 측면이 현재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려 아연이나 이렇게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이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방산 테마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조금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선별적으로 짧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신 의원님 출발상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지수에 관련된 얘기를 첫 번째 턴에 맨날 네. 얘기 드렸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대만, 한국 증시가 3대 증시라고 하는데 일본, 대만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떨어진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머리 위에 깔려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일본, 대만은 단기 고점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누가 맨 먼저 떨어질까요? 에너지가 제일 없는 우리나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2024년도 8월 달에 그 지점 테스트를 갔잖아요. 이번 달에. 밑꼬리가 정확히 거기에요. 거기서 겨우 삼성전자 10조 원 자사주 매입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냥 우연찮게, 물론 삼성전자가 그거를 차트를 보고 거기서 발표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미래 전략실이든 뭐든 그건 거기다 물어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우연이든 그게 뭐 일부러 그 시기를 노렸던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자리 테스트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 테스트를 간 뒤에 10조 원 자사주 매입 말고 다른 후속타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뭐 젠슨왕 CEO가 말했듯이 빨리 삼성전자를 뭐 콜 테스트를 해주던가 그거 안 나오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지금 트리거가 없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그거 단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방산, 바이오 뭐 여기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지금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나오면은 다시 저점 테스트를 또 가는데 저점 테스트를 두 번째 갈 때는 밑이 많이 연약해져 있죠. 여러분들 한강에서 오리 지나가는 뭐 그 춤 있잖아요. 한강에서 오리가 한번 지나가면 오리 얼음에 균열이 가 있잖아요. 거기 뒤에 오리가 또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균열이 더 가요. 그러다 첫 번째 딛는 오리는 얼음이 깨져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점점 약화되어 간다는 거죠. 지지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23년도 10월 달 저점을 가야 됩니다. 2200선을. 그리고 그런 트리거가 그 외국인의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이 11월 27일 날 3,340억 원 팔았고요. 코스피. 그다음에 어제 4,900억 팔았는데 지금 오늘 시점에 11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1,400억 팔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장 후반 가면은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 지금 수급이 환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죠, 지금. 그럼 외국인이 매도를 이렇게 많이 치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면 달러 가치가 급등하겠죠. 달러를 밖으로 나갔으니까 우리나라의 달러가 적어지니까요. 그럼 그 지금 계속해서 상승 후 횡보를 하고 있는 저 원달러 환율 차트가 위로 치솟으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여 1,4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시장에 충격이 오겠죠, 지금. 지금 차트가 완전 데칼코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차트랑 원달러 환율 차트랑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게 만약에 원달러 환율 차트 상승과 코스피 차트의 하락이 나타나면 아까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코스피 2,200 가고 환율은 1,400원 돌파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어제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예. 뭐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 4대 은행에서 3% 금리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적금을 든다고 해보세요. 3% 금리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2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제3저축은행 여기서는 한 몇 프로 줄까요? 한 8% 주고 있었다고 해봐요. 그래서 그나마 신용도가 낮고 신뢰도가 낮음에도 상호저축은행에 맡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금리를 7%, 6%로 낮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뻔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으로 가겠죠. 똑같이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누가 이 우리나라랑 미국을 똑같이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금리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면 미국보다 모든 면에서 스펙이 딸리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게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이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여기선 투자자겠죠. 그런데 거기서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은 폭이 더 좁아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이죠. 그 달러, 환율은 그 나라의 국력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건 국력이에요. 그리고 단기, 중기로 움직이는 건 그런 외국인의 수급인데 결국에 그 트리거가 작용해버린 거죠. 지금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럼 미국은 당연히 달러에 투자를 하고 자기 미국 자산이 강해질 테니까 한국 자산을 팔 테고 그럼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질 테고 그럼 원달러 환율이 치솟겠죠. 그럼 코스피가 지금 저점 테스트를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 테스트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 누누이 얘기했듯이 연말에 이제 거래일수가 별로 없어요. 오늘 미국장도 휴장했고 크리스마스 때도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거래일수 상황에서 이런 지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주식을 많이 쥐고 있으면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가 수익을 많이 봤다면 챙기고 홀딩하는 지금 시간으로 가져야지 여기서 뭐를 새롭게 뭐 손해를 봤더라도 그 똑같아요. 손해를 봤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뭐 만회해가지고 2024년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꾸며서 마무리하고 싶다. 이 욕심을 지금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갑자기 1,800억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10시도 되기 전에 2천억 원의 매도 지금 그 수량이 지금 매도 금액이 나오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제 벌써 절반을 9시 15분 만에 가버렸습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5천억 원을 넘어서서 6천억, 7천억 원의 지금 매도 금액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신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코스피 현재 1,738억, 코스닥 366억, 선물도 지금 팔고 있고요. 심지어 뭐 콜옵션, 풋옵션까지 다 지금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1.27%까지 좀 낙폭이 좀 커졌고 코스닥도 0.85%까지 좀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무겁긴 합니다만 섹터별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섹터들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앵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에 모두 다 빠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냉랭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상승하는 업종도 있는데요. 오늘 싱크풀을 통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란 동그라미가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서도 빨간 동그라미를 유일하게 그나마 크게 그리고 있는 쪽이 히토류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깜짝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내렸던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된 제재 부분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으로는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히토류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항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가운데서 오늘 가장 특징적인 쪽이 항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이 EU를 통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의 노이즈 그리고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주들은 대부분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항공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교육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개발이 모두 다 끝이 났고 현장에 배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이 냉랭한 만큼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는 상승하는 업종보다는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업종별 흐름은 어떨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7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750원 넘게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4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2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연이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 쪽으로 매도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시장을 대응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개인만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나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422억 원, 기관의 경우에는 200억 원 가깝게 팔아치우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합쳐서 700억 원 가깝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폭을 키워나갈지 아니면은 장 중반에 다시 한번 반전을 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쪽 0.1% 강보합권, 배당주 쪽으로만 약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도 오늘 시장에서 0.3% 강보합권, 배당 쪽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전자가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1.3% 이상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광물 쪽도 1% 하락세, 그리고 운수창고 쪽이 2.4%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 쪽도 1.4%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 시장의 주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전기전자 쪽인데 오늘 전기전자 쪽이 급하게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등락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인터넷 업종이 1.4% 상승세, 그리고 방송 서비스업 쪽이 1.2% 넘게 상승세, 오늘 테마 쪽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 쪽이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개장하자마자는 그래도 코스닥 내에서 업종별로 봤을 때 제약 쪽은 그나마 상승이었는데 현재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0.7%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오늘 2% 넘게 하락세, 그리고 종이 목재 쪽도 1% 가깝게 하락세, 음식료 담배 쪽도 1% 가깝게 하락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호건설 우선주가 25% 넘게 상승세, 깨끗한 나라 22%, 삼화전자, 미래산업, 그리고 모나리자까지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요. 코스닥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보시면은 넥스트아이 오늘 26% 넘게 상승세, 그리고 나노틸, 그리고 퀀타매트릭스, 아이언디바이스까지 오늘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시장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종목별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보십니다. 먼저 박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이제 개별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좀 이제 한 가지 더 이슈가 좀 보이는데, 이 세트레가이나 이제 AP 위성, 이제 이런 이제 인공위성 관련 또는 인공위성 통신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 보니까 어제 이제 스페이스X의 이제 미국 이동통신 사업의 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이 T-모바일을 이제 일부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조건부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제 인공위성 통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지금 대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특징적인 흐름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다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방위산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공위성 관련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박 전문가님 말씀 좀 들었고, 자, 이번에 신 의원님은 지금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매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네요. 지금 네. 11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판 날이 11월 13일이거든요. 6,280억. 근데 지금 22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2,190억을 팔았습니다. 지금 이 속도면은 11월 달 거래 중에 최고 매도 금액을 기록할 가능성이 99.9%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이 그냥 이 정도로만 진행되더라도 벌써 한 오후 12시, 1시 정도 되면은 이미 11월 13일 날 기록을 넘어서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 지금 결국에 원달러 환율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 드리기가 그런데 그 차트가 너무 이뻐요. 지금 폭등 차트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여기서 깨지는 거죠. 그 밑에 무슨 뭐는 포트폴리오 갖고 전략이 이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 어쨌든 지금 뭐 조선주로 갈아타고 지금
맨 첫날 그거를 빨리 잡으려고 했던 이유도 맨 처음에 가장 밑에서 1등주를 잡아야 가장 큰 수익을 확보한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KTNG나 경동나비엔, SK텔레콤, 코웨이 이런 스타일의 거북이 등껍질 같은 종목들에 들어가서 이득을 얻거나 피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것도 분명히 플랜 B로 얘기 드렸죠. 이미 시세가 한 번씩 다 났어요. 그것들도. 경동나비엔, 코웨이, SK텔레콤, KTNG 이것도 지금 다 역사적 신고가나 아니면은 52주 신고가나 전고점 돌파가 다 한 번씩 손남매가 싹 다 돌았거든요. 이 네 개 말씀드린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큰 전제에서 챙겨야 되는 거죠. 챙겨야지. 이 지금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챙기고 가야 되는 것이죠. 성광밴드 지금 77% 올랐잖아요. 고점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맨 밑에서 잡지 못했더라도 중단부에서 잡았다면 한 최소 그래도 30-40%는 먹었으면 정상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 말을 들었다면 그럼 한 30-40%로 77% 생각하지 말고 30-40%가 지금 어딥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이죠. 다른 지금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인데 그걸 따지면 플러스 50%, 60% 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챙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HD, 현대, 미포조선 이게 지금 가장 선도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HD,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20년선 위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뭐 시클리컬 업종에 뭐 초기에 뭐 바닥 탈출, 뭐 대바닥, 오늘 진바닥 그걸 논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1번 선결 조건이 20개월선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20개월선 위에 없으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롯데그룹에 어떤 유동성 이익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핵심 임원진들만 알 수 있죠. 그걸 언론에 절대 다 공개 안 하겠죠. 우리는 그냥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로 맡겼으니까 뭔가 더 이상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진짜 어디까지 골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이미 롯데케미칼 3년 전에 20년선 깨졌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게 이미 기술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우린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건 나중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린 팔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뉴스가 나오겠죠. 왜 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골맞섰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임원진이 해결할 문제고 우리는 빨리 해서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캐파가 큰 것들은 기술적인 모습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HD 현대미포는 2019년에 20년선을 회복한 가운데 위에서 지금 올라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15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만 남았어요. 2007년에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그 셋업 조정에 가장 먼저 선도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때 말했듯이 상대적으로 작은 배를 만듭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배를 만들기 때문에 이 건조 기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다른 큰 배를 만든 업체보다는 돈이 더 빨리 꽂히는 거죠. 최종 금액이 빨리 꽂혀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조선사업이 어그러졌을 경우에도 고철을 떠안아가지고 부채를 떠안을 우려도 적은 것이죠. 네. 옛날에 삼성중공업처럼 해양 플랜트를 떠안을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 시에 노려보는 전략은 괜찮다. 하지만 시장 충격에 오늘 대비를 하셔야 된다. 대비를 한다는 건 그 얘기죠. 수익 난 건 일단 챙겨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아까 제가 말한 주도주들이 좋은 자리에 왔을 때 다시 또 물타는. 그럼 수량이 더 늘어났겠죠. 우리는 수익이 났으니까요. 수익이 난 금액으로 다시 그 종목을 해당 종목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샀을 때보다 내 주수가 늘어나 있겠죠. 거기서 오르면 수익 금액이 더 커지는 겁니다. 대신에 사야 되는 종목은 선도 업종을 사야지. 아까 제가 말했듯이 20년선 깨고 내려가고 있는 박혀 있는 걸 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더 안 좋은 곳에 주수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예. 돼버리는 거죠. 악수가. 그걸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각각 또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박정지 파트너님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좀 이슈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다수 업종이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리지 못한 게 또 이제 그 창신 메모리가 이제 미국 규제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 쪽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이제 미래 산업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대한항공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오늘 좀 시초에 약간 떴다가 조금 이제 눌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저점에 매수하신다면 시장이 다시 좀 상승력이 나올 때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걱정들이 다들 많은데 오늘 코스피 빠져봤자 2,460선이 좀 저점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678선에 지금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으로 일단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신서 위원님은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연말 잦은 거래를 자제하고 수익을 홀딩하는 마인드로 대응하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잦은 거래보다는 홀딩 마인드로 접근하자라고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종균 앵커 그리고 박정진 파트너 그리고 신서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김경욱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가져와봤고요. 네. 네,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양식품은 올해 상반기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불닭 신드롬으로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급상승 이후에 삼양식품 횡보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일단 동사는 구조적으로 내수 소비 둔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로 정체되었던 밸류에이션을 수출로 타개하면서 음식료 업종 전반에 밸류에이션을 좀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사의 25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4천억 원대로 전년비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 판매량의 증가 그리고 지역 믹스 개선 그리고 원가 부담의 완화가 성장을 좀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에 불닭이라는 브랜드 해자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동사한테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면서 주가에 반영을 많이 해줬는데 사실 동사는 23년부터 월마트, 그다음에 코스트코 등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에 미국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면서 미국 시장의 고성장 기반을 마련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을 넘어서 유럽과 남미에서의 확장 전략을 꾀하고 있어서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불닭볶음면 확장 전략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25년 5월 말 완공되는 밀양 2공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산 캐파가 40% 정도 증가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매출단 증가와 함께 주가를 상방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도 포워드 EPS 감안 현재 PER 12배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는 글로벌 경쟁사인 일본의 도요수산과 니신식품과 비교해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많이들 좋아하시고 굉장히 또 잘 알려진 회사고요. 좋은 회사죠. 자, 가격대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주가는 6월 19일 날 장중 고점인 71만 8천 원을 찍고 9월 45만 원대까지 급격히 내려왔는데 현재는 좀 바닥을 확인하고 기술적으로도 반등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만 원대 초반 가격인 지금 가격은 매수하기엔 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는 6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욱 과장님 삼양식품 얘기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켓 너 1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 그다음에 오늘은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투자 수첩 말말말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말 속에는 투자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어떤 주요 인사의 말에 핵심 노하우가 전략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지 우선 첫 번째 말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는 이유는 트럼프 당선자 이 인물 때문입니다.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의 측근들의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성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DP 한 70%, 뭐 그냥 수출은 70%지만 이제 뭐 다른 것까지 다 감안하면 그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을 하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중국과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준 것도 사실은 트럼프 일기, 그다음 바이든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을 갖다 이제 억제하고 이제 규제를 하면서 반사적으로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이렇게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느냐, 그러니까 비서실장 누구를 임명했고, 그다음에 상무부 장관 누구를 임명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월가의 금융, 뭐 사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제 마지막 이제 중요한 자리가 이제 재무부 장관인데, 네. 재무부 장관의 이제 베센트라는 이제 그 펀드 투자자로서 성공한 분을 갖다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시장에서는 일단 안도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금융에 대해서 아니까 채권에 대해서 아니까 그래서 우려했던 일들이 일부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안도로 지명을 하자마자 사실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재무장관 베센트가 지명된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심을 했다라는 건데 시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보면 이제 관세도 많이 때릴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또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유세 기간에 그리고 지난번 일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내걸었던 화두가 뭐냐면은 이제 관세거든요. 관세를 때려서 사실은 미국의 세수를 확보하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익도 취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기 때문에 관세를 때릴 거라고 예상을 했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관세를 때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관세를 때리면은 미국에 있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을 한다. 인플레이션 재발을 하면은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만약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4.3%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증거의 주식시장에 좀 큰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4.3을 넘어서 4.5까지 막 육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베센트가 채권과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관세를 많이 때리면은 그러면 시장에 좀 안 좋고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측근으로서 이제 조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에서는 안도한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베센트가 그 유세 기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는 하나의 협상력 무기지 실제로 때리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그 멘트를 알고 있는 월가에서는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런 베센트의 지향점을 알고 있는 베센트를 갖다가 임명했다는 것은 트럼프 역시 베센트를 임명하면서 트럼프 자신은 뭐 얼마 전에도 멕시코에 뭐 25%, 캐나다 25%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베센트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어 수도에 그런 말이 있죠. 짓는 게 무섭지 않다. 그래서 베센트가 지명됐을 때도 짓는 관세는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세가 실현돼야 되는데 그걸 관세를 갖다 실현할 때 베센트가 옆에서 조언하면서 예상보다는 그런 세율이 높아지지 않고 예상보다는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좀 월가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세라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협상 도구의 하나의 잣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얘기만 잘 들으면 이 관세를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아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럼 트럼프 일기 때에도 이러한 예가 있었는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기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사실은 북미에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한 블록으로 해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이제 대통령 관세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난리 났죠. 멕시코 관세를 때리겠다 보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멕시코에서는 생산기지.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멕시코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멕시코에다 공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멕시코에 지금 공장을 갖고 그 무관세로 이제 미국에다 수출하면 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난 모르겠고 멕시코에 난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해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야, 니네 멕시코 너네가 너무 많은 불법 이민자가 체류자가 우리한테 넘어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치안도 안 좋고 임금도 안 좋고 야, 그거 네 단속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멕시코가 바로 우리 단속 열심히 할게. 그 단속을 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관세가 없는 일이 됐어요.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보면은 사실은 뭔가를 딱 선언을 하고 되게 귀에 딱 박히는 날카로운 멘트를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베센토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세기간에 관세를 실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각국 간에 우리가 유리한 미국의 자국에 유리한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무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관세를 때리면 경제 안전이 다 하는데 그 관세를 때리겠니? 이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멕시코의 사례나 일기 정부 시 멕시코 사례나 베센토 임명이 그러면은 일기 때 있었던 일이 또 한 번 재현되나 보다라고 해서 시장이 좀 안도했던 그런 어떤 해석이 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 인물의 특성을 알면 대체가 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그 반도체 칩스법 이런 부분과 칩스법 무효화와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칩스 법안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신 분이 하나 있는데 네. 뭐냐면 칩스 법안 자체를 바이든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제정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현실화된 거는 바이든 정부 때 한 것이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백악관에서 웨이퍼 칩을 딱 들고 나오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국가 전략 자산이고 외국에 있는 공장을 자국의 본토에 유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 많은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칩스 법안도 바이든이 만든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칩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만든 칩스 법안을 지금 사실 유세기한에도 그렇고 한 이틀 전에 그 강요로 내정된 분이 야 니네 왜 바이든 니네 왜 칩스 법안 그 통해서 왜 보조금 빨리 주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우리나라 증시도 그때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 법안을 자기가 만들었다면 자기가 만든 칩스 법안에 대해 애정이 있고 칩스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어떤 캐릭터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 안 옮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실제 칩스 법안이 무효하거나 그다음에 야 칩스 법안은커녕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뭐였냐면 유세 시간에 칩스 법안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나쁜 거래야. 돈을 왜 주니? 난 돈 주지 않고도 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본토로 짓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니까 대만에 중국에 한국에 관세를 때려가지고 자국에다가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네? 야 우리가 그 거액에 뭐 수십조를 줘야 되거든요. 수십조를 줘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야 수십조 없이도 관세를 때리면 자발적으로 공장을 미국에 지을 것 같으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자기가 뭔가 선언할지라도 실제로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아주 섬세하게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자신이 칩스법을 제정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칩스 법안이 나쁜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관세를 무기로 해서 미국 내에서 뭐든 만들고 팔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큰 우려를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있긴 한 이슈이긴 한데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일정 부분 있잖아요, 지분이. 투자한 부분도 있고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 바입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삼성도 하이닉스도 공장을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공개적으로 이제 확인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회사 사내 어떤 극비 상황이 또 확인은 안 하는데 결국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전체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추정으로는 하이닉스 D램의 40%가 중국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에 준해서 생산할 거라 보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 관세를 안 떼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거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면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관세가 붙은 물량이 중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타당한 어떤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전한데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대로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택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흥에도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용인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량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조절하는지가 또 중요한 이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중국 제재로 혹시 우리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거리가 있으려나요? 네, 그렇죠. 그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인데 그 범용들의 그러니까 HBM3로 대변되는 고부가 가치의 그 아주 그 장사가 마진이 많이 남는 그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HBM3가 등장하기 전에 때 우리가 다뤘던 모든 디램을 범용 디램이라고 봤을 때 범용 디램은 사실은 기존까지 세계 3강이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순서가 1, 2, 3등이었습니다. 그 3개 회사가 전 세계 디램 시장에서 한 95%, 거의 99%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중국 반도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창신 반도체, 영어로 CXMT인데 창신 반도체가 작년에는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 올해는 한 10%, 내년에는 16%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국을 갖다가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 최첨단 장비의 반입을 금지시켰어요. 심지어 미국 기업이 아닌 네덜란드 ASML에도 야, 니네 그 중국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니네 들어가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ASML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네덜란드 총리를 불러다가 회담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이런 이유로 좀 협조를 구하는데 너네 네덜란드 우리 우방 아니냐? 근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을 상대로 중국에다 그 장비 반입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CXMT가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구형 장비를 갖고 이익이 안 나는데 만드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나는데 왜 회사가 만드냐 제품을 손해보는 거 아니냐? 손해보죠. 근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결국 중국 당국이 CXMT를 비롯해 자국 반도체 기업에다가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XMT는 적자가 아니에요. 조금만 이윤이 남아도 이거는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트럼프 효과가 없어도 트럼프 요인이 없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범용 디램의 가격이 보합 내지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려가지고 CXMT의 반도체는 미국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다가 우방에다가 야, 중국 반도체 쓰면 보안에 취약해. 그 문제 있는 거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야, 좀 잘하자. 이렇게 그 중국 반도체에 들어온 게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CXMT의 시장 점유율이 꺾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큰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다면 삼성전자는 HBM3를 아직은 엔비디아 앞으로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만 남았는데 범용 반도체를 아까 말씀 CXMT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큰 위기거든요. 이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랑 외교로 CXMT가 많이 꺾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큰 어떤 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블룸버그 통신이 그 현지 시간 27일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그 대중 추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 수출 규제에서 좀 제외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으니까 보도 있는 그대로 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역시 미국 조야가 다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압박한다는 것이 일치된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취임했으니까 반대당이었던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대부분 이제 폐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갖고 있던 유일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견제예요. 그런 중국에 대한 견제가 다 지속적으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 CXMT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생각만큼 안 할 것이다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저는 이제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취임하면 내년 1월 19일 날 취임합니다. 우리 시간은 1월 20일이 되는데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이게 2달이 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야, 내가 중국을 챙겨줘야지. 이거는 좀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싶기도 하고 설령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그게 현실화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당일날 바로 관세를 때려버리고 중국 반도체의 그 미국산 그 수입 허가를 갖다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CXMT가 내년과 트럼프 행정부 시절까지 되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 좀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다음 정권을 물러주고 퇴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2달 안에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고 창신, 이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뭐 규제 때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SK 하이닉스의 수혜가 또 있겠네요. 반사이익이. 예. 그러니까 이제 HBM3에 이제 이게 참 이게 좋은 거를 갖다 비싸게 파는 사람들의 어떤 이점인데 뭐냐면은 관세를 때려도 그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관세를 갖다가 그대로 엔비디아에 전가할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그 관세 때린 거를 그대로 고객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에다가 전가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 알잖아. 아, 정보에는 거 어떡하겠니? 그러면 이제 그 빅테크들 업체 입장에서는 거꾸로 야, 엔비디아 그렇지 않아도 비싸게 파는데 그 엔비디아의 그 H100, B100, H100은 3만 달러, B100은 4만 달러 이상합니다. 이걸 갖다가 비싸게 파는 반도체 하나가 3만 달러 말이 됩니까? 네. 그래도 사요. 왜냐면 거기밖에 파는 데가 없으니까. 독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설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관세를 때려도 이런 먹이사슬 관점에서는 독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판매나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당선자가 스캇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후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 중국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영향력들도 챙겨드렸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투자수철 말말말 조어진 타키오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수급이 역시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오전장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바로 뵙겠습니다.